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에서 일어난 방사선 피폭 사고의 원인은 사업자인 삼성전자의 관리 감독 부실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의 과태료 부과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제주도 남쪽 해저 대륙붕의 일부인 칠광구에 대한 공동개발 논의를 40여 년 만에 재개합니다.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공동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접고 비틀고 늘리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직선 형태의 배선 구조를 S자로 바꿔 구부리거나 접어도 성능이 유지돼 디스플레이를 옷처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30도에 육박하는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는 다음 주부터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 5월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5월.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을 X선으로 분석하는 장비를 수리하던 도중 피폭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부터 손이 붓기 시작해 한 달 뒤 피부 괴사가 일어났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사고 당시 수리를 위해 한 명은 기계에 손을 집어넣었고 한 명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했는데 차폐체를 열면 자동 작동되어야 할 안전장치인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이 일어난 겁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장비의 안전장치는 사고 이전부터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비 과정에서 배선을 임의 변경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건데 문제는 언제, 누가 왜 방사선 장비를 임의로 조작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결국 원안위는 개인의 과실보다는 사업자인 삼성전자가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피폭 사고가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장비의 해당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비 규정은 부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그런 배선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안위는 삼성전자가 방사선 장비의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원자력 안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사선 장비 가운데 허가가 아닌 신고 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키면 안전하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법상 과태료 액수가 높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사고가 난 장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고 방사선 기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를 특별 점검한 결과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이 추가로 2건 더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방사선 피폭 사고와 별개로 지난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기흥 캠퍼스에 있는 방사선 장비 694대를 점검하고 방사선 안전관리자 2명에 대해 원자력 안전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특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흥 캠퍼스 내 방사선 발생 장치는 허가 신고된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 체계는 미흡했습니다. 특히 허가 대상인 방사선 발생 장치를 다루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사자에 대한 건강 진단과 피폭 관리가 누락되는 등 2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피폭 사고와 별도로 2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비협조로 공동개발이 멈춰선 석유자원 탐사구역. 칠광구에 대한 협정을 일본이 종료할 수 있는 시점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를 앞두고 한일 당국이 약 40년 만에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위원회를 내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개발이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조수연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제주도 남쪽 대륙붕 일부 구역으로 면적이 8만여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칠광구. 한일 양측은 1978년 칠광구에 대한 유전 공동개발 협정을 맺고 공동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탐사 이후 일본은 공동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대륙붕 경계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일본이 이르면 내년 6월 협정 조기 종료를 통보한 뒤 독자 개발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 속에 우리 외교당국은 협정 활성화를 일본에 촉구해왔습니다. 1985년 이후 중단됐던 공동위원회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결과 도쿄에서 약 40년 만에 제6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우려라든지 양국이 조금 더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고 이번 회의에서 협정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부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며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협정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본 측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들은 협정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고 또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지금 설득을. 협정은 2028년 6월 22일을 기해 만료되지만 만료 3년 전인 내년 6월 22일부터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만 협정이 종료된다고 해도 국제법상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는 만큼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자원 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우리 정부가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일본의 즉각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해양환경연구단체와 공조해 해양조사 실시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9월 하순까지 한낮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강원 영동에는 가을비치곤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의 첫째 날엔 낮 기온이 5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한낮엔 여전히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9월의 끝자락. 강원 영동에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북동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고기압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나머지 지역은 물기 없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은 29도, 전주와 김해, 목포는 30도까지 낮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늦더위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0월 첫날 잠시 물러갑니다. 이번엔 북서쪽에서 더 차갑고 무거운 고기압이 내려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와 세찬 바람을 뿌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5도 이상 뚝 떨어져 2일과 3일에는 낮 최고 기온과 아침 최저 기온 모두 평년보다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동쪽 강수가 그친 다음에 10월 1일 이제 연휴가 시작될 텐데요. 찬 공기가 좀 남하하면서 기온 강하에 의한 주의와 그리고 강풍에 의한 시설물 안전사고가 좀 유의되는 만큼 가을 태풍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16호 태풍 시마론이 일찌감치 소멸한 가운데 주말 이후 다음 태풍 제비가 필리핀 동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태풍이 발생해 북상한다면 다음 주 후반 우리나라 남해안 부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풍속 200km가 넘는 초강력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주로 접근하면서 미국 남동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륙도 하기 전에 곳곳에서 홍수가 났는데 앞으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센 바람에 도로 위로 바닷물이 넘쳐 흘러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허리케인 헐린이 템파 남서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등급이었던 헐린은 플로리다로 접근하면서 최대 풍속 209km에 이르는 대형 허리케인인 4등급으로 위력을 키웠습니다. The entire state of Florida is under some type of warning right now, whether that's a hurricane warning or a tropical storm warning. And we expect life-threatening flash flooding in the state's north as the storm continues to move north. 플로리다 해안 지역에서는 6m 높이의 해일이 일면서 주택이 무너졌고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도인 텔러해시를 비롯해 게인스빌, 템파 등의 저지대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공항과 주유소가 폐쇄됐고 주민들은 마트에서 생필품을 챙기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외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엘라베마 등 남동부 주들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e've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s you know, for all 159 counties on Tuesday, giving emergency management teams plenty of time to prepare and also deployed resources where needed ahead of this storm. 헐린은 지난 6월 1일 시작된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의 8번째 폭풍입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해수 때문에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이 평년보다 더 잦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아이작도 대서양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주말쯤에는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흔히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TV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화면이 떠오르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옷처럼 입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는데 접고 비틀고 느리고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특수복에 화면이 뜨고 환자 상태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출전을 앞둔 운동선수가 낀 장갑은 심장 박동수와 남은 경기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내부 공면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12인치 화면이 14인치까지 늘어나면서도 일반 모니터 수준의 고해상도를 그대로 구현합니다. 콘택트 렌즈에 쓰이는 특수 실리콘 소재로 신축성이 높은 필름 형태의 기판을 이용했는데 기존의 직선 형태의 배선 구조를 S자 스프링 형태로 바꿔 구부리거나 접어도 성능을 유지합니다. 최근에는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를 패션에까지 적용해 미래형 의류를 선보였습니다. 일상 전면과 소매, 클러치백 등의 디자인과 색상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는 얇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부나 의류 같은 굴곡면에도 붙일 수 있어서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올해 말까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내구성과 신뢰성 향상 등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옷처럼 입고 몸에 부착하는 신소재를 활용해 사용자의 경험을 점차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02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부터 도입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목 과목의 예시 문항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문항은 통합사회 14개, 통합과학 12개로 하나의 문항의 여러 영역의 요소와 성취 기준을 반영해 문제를 푸는 데 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학생과 교사들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수능 출제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예시 문항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와 문항 구성 비율은 임의적이며 실제 수능 시험의 문항 수와 배점, 출제 비율은 내년 상반기 202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때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간 일반의가 문을 연 의원급 의료기관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반위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500개 중 302개가 수도권 지역이었습니다. 또 해당 기간 한 의료기관이 평균 3.3개 진료 과목을 신고했는데 피부과가 2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내과 11.2%, 가정의학과 10.2% 순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최근 병원 부족 현상이 보고된 소아청소년과는 4.4%, 산부인과는 1.5%에 머물렀습니다. 전 의원은 일반의 개원이 수도권에 쏠리고 피부과 같은 비필수 분야 진료 과목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의사가 필수 지역 의료 영역에서 진료하게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난임 부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인공수정 5회 시술 제한의 기준이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19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 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난임 부부당 인공수정 5회에서 출산 때마다 25회로 완화됩니다. 기존의 난임시술로 출산에 성공한 부부라도 두 번째 출산을 위해 추가 시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정심은 또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내려 전체 여성의 본인 부담률과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5%의 본인 부담률을 내야 했던 제왕절개 입원도 자연분방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가운데 4명이 혼자 사는데요. 주위에 홀로 사는 노인이 계신다면 잘 보살펴 드려야겠습니다. 고령자 가구 평균치보다 삶이 더 팍팍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가운데 38%에 이르는 홀로 사는 가구를 분석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5.8%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고령자 전체 평균보다 15.3%포인트 많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정부나 사회단체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10가구 가운데 3가구가 넘어서 고령자 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94%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월 평균 수급액은 58만 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의 기대 연령이 높아 남자와 여자 비율이 3대7로 여자 비율이 높습니다.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이 높은데 이는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할 때 경제활동을 하셨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는 취미활동 다음으로 여행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취미활동 다음으로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취업자 비중이 33%, 67만 명에 이릅니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전체 고령자 가구보다 좀 덜했지만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운데 21.4%는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해 활동의 제약이 컸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경우도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3명 중 1명은 대화 상대가 없다고 답했고 5명 중 1명꼴로 주위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교류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교류하는 사람 모두 없다고 답한 경우도 8.5%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그러니까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율은 39.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부진으로 한 해 전보다 0.4%포인트 늘었습니다. 2023년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5천여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76만 원 늘어서 전체 가구보다 2천만 원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81.3%, 저축은 12.9%에 불과해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가짜 상품, 이른바 짝퉁 유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를 넘어 해외 플랫폼의 위조 상품 유통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가짜 상품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해외 명품부터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한 마스크팩, 지역 특산품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응원봉입니다. 육안으로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지만 위조 상품은 정가의 10분의 1까지도 싸게 거래됩니다. 특허청이 최근 4년 동안 단속한 위조 물품은 모두 76만여 건. 지난 6월부터는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시범 도입해 정품의 이미지와 가격, 리뷰를 학습시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미리 판매 중지된 건의 비율이 전체 판매 중지 건 중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통해 등록된 권리는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문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륙한 해외 직구 플랫폼입니다. 알리와 테무의 국내 월간 이용자 수는 18개월 만에 6배 이상 급증했고 해외 직구 규모도 5년 만에 2배가량 늘었습니다.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우리 상품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해서 위조 상품도 그에 따라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청은 지난 4월 알리 물품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하기로 협의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테무와 쉬인도 감시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해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에 주소지 대리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판매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짝퉁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구매자들 스스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배추 가격 고공행진에 김장을 포기하고 포장김치를 사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포장김치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지만 역시 배추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열대를 채운 포장김치. 최근 배추값이 오르면서 포장김치를 찾는 손길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싼 거를 주로 찾고 있죠. 싼 게 있나고. 근데 포장김치 가격도 만만치 않지만 배추값이 너무 올라 직접 김치를 담그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사실 그래도 우리 소비자들은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 포장김치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CJ제일제당과 대상의 김치 매출은 지난달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포장김치가 주력 상품인 대상의 경우 월간 기준 판매액으로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배추, 부재료 가격이 상승하며 이를 대체해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트 3사의 이번 달 포장김치 판매도 급증하며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소보다 절반가량 줄어서 입점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열무김치나 총각김치 등 대체 품목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5일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9,383원. 지난해 평균 가격보다 51% 올라 좀처럼 배추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배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중국산 배추 수입을 결정했지만 중국 측의 작황도 좋지 않아 우리 준고랭지 배추가 풀리는 10월 중순까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른바 금배추로 불릴 정도로 고공행진 중인 배추값이 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어제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가는 9,680원으로 평년과 비교하면 34%, 지난해 평균보다 56%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추 가격은 그제 9,383원을 기록한 뒤 하루 만에 3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배추 공급 부진 상황은 10월 중순 준고랭지 배추가 시장에 풀릴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에서 추진한 중국산 배추 수입량 16톤은 검역과 위생 검사들을 마치고 오늘 정부 창고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수입된 배추들은 추가 위생 검사들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어느새 달력은 10월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도 보통 이맘때보다 더 더울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국군의 날인 10월의 첫날부터 일주일 정도는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